봅시다. 칸트의 영구 평화론입니다. 영구 평화론. 평화에 관련돼서 두 가지 주요 학설이 있는데 평화를 세계의 정세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첫 번째가 현실주의고 여기는 이상주의가 나와 있는 거고 칸트가 이상주의거든요. 현실주의. 하나는 vs 이상주의입니다. 성수는 이거 했죠. 현실주의 대표적인 학자 모겐소 같은 학자들이 있어. 모겐소. 이상주의가 칸트라는 인물입니다. 칸트. 현실주의는 뭘 통해서 세계 평화를 이루려고 그래? 어떤 거가 이루어지면 세계 평화가 이루어져요? 현실주의에서는. 여기는 국제법이나 뭐 세계 기구나 이런 걸 인정해야 안 해. 유명무실하다고 봐. 있는데 허울뿐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그 국제기구나 대화나 협의, 뭐 국제기구 이런 게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는 이상주의고, 얘네는 그냥 이름뿐이고 그런 건 아무 역할도 못 한다고 보는 거잖아. 행위 주체는 누구만? 국가만 행위 주체입니다. 국제기구는 행위 주체가 아니에요. 현실주의에서는. 괜찮지? 여기서는 국제법이라든가 국제기구라는 것도 다 그 영향을 미치는 행위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여기는 힘의 균형을 통해서 힘의 균형. 세력 균형이야, 세력 균형. 여기 세력이 너무 커지면 어때? 국제 평화가 위협할 수 있겠지. 그러면 얘랑 동맹을 맺어가지고 힘을 맞춰주면은 세계 평화가 이루어져요. 괜찮지? 힘의 균형을 통해서. 여기는 이상주의에서는 여기가 국제법이라든가 국제기구라든가 뭐 대화, 협력 이런 거 좋은 얘기하는 겁니다. 양측이 어느 정도 다 그 어느 부분에서 맞는 표현이 있는 거야. 그죠? 요거만 아예 이게 역할을 아예 안 한다고 보기도 좀 그렇잖아. 국제법이나 국제기구가 있긴 있죠. 그래서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역할을 조금은 하긴 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얘네가 하듯이 모든 걸 얘네가 해결해 주진 못하지. 러우 전쟁, 그 유엔이 러우 전쟁 벌었을 때 뭐 했는데? 경제 봉쇄 정도 했죠. 경제 봉쇄. 러시아가 뭐 엄청 그렇게 타격을 받은 것 같지도 않고 전쟁 2년 내내 이어지고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네 둘이가 약간 서로 이제 대립하면서 양쪽 의견이 어느 정도 좀 다 반영되는 식으로 세계의 정세가 흘러가고 있는데, 칸트는 어느 쪽이라고? 칸트는 이쪽이에요. 칸트. 그래서 첫 번째 이상주의에서 1번 영구 평화라고 쓰죠. 미서야, 갈퉁은 무슨 평화론이라 그랬어? 무슨 평화를 이루자 그랬습니까? 갈퉁이 진정한 평화, 적극적 평화 했습니다. 적극적 평화론이었지. 적극적 평화는 뭐가 이루어진 상태야? 간접적 폭력이 없는 상태가 적극적 평화가 맞아, 틀려? 문화적 폭력이 간접적 폭력 안에 들어가잖아. 간접적 폭력이 없는 상태가 갈퉁이 말했던 평화가 맞습니까? 적극적 평화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야. 간접적 평화 플러스 뭐까지? 직접적 폭력까지 없어진 상태가 적극적 평화거든. 적극적 평화론이란 말을 쓰고 갈퉁은, 칸트는 무슨 평화론이라는 용어를 좀 더 많이 쓰냐면 영구 평화론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위에 표제어가 칸트의 영구 평화론이죠. 1번이 영구 평화입니다. 영구 평화는 모든 전쟁 가능성이 전 세계적으로 소멸된 상태를 뜻해요. 그래서 얘는 이상주의이기 때문에 영구 평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 자, 그리고 칸트는 여러 번 했다. 윤사에서 엄청 단골 손님으로 나왔었죠. 칸트 정원 변경 뭐였어? 첫 번째 두 가지 있었잖아. 보편주의 정식이랑 인격주의 정식이 있었잖아. 인격주의 정식이 뭡니까?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단지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고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라. 인격주의 정식 기억나지? 정목이. 그 얘기인데 저 평가 봅시다. 도덕적 입법의 최고 자리에 위치한 이성이 명령하는 보편적 의무다. 정원명입니다. 정원명령. 정원명령이라는 건 이게 도덕 법칙이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따라야 되는 무조건 명령이라는 거지. 이성이 명령하는 보편적 의무라고요. 또 이 보편주의 정식이라고 하는 인격주의 정식 같은 개념이라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노력해가지고 성취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평화라는 거는. 그리고 이러한 폭력과 전쟁의 극복을 위해서 각 국가가 보편적 우호 관계에 따라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이게 핵심인데, 이번 국제연맹을 만들어봐요. 평화연맹을 만들어봐요. 평화연맹을 만들어봐요. 칸트가 몇 년도생이냐면 1724년도생이야. 18세기지. 1, 2차 세계대전이 몇 년도에 가니?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야.
그거 1,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뭐 만들었어요? 국제연맹, 국제연합 이런 거 만들었거든. 몇 년도 전이야? 200년 전이에요. 200년 전. 200년 전에 세계기구라는 거 유엔처럼 혹은 그 LN 국제연맹이나 국제연합처럼 뭔가 여러 국가로 이루어진 세계연맹 같은 걸 만들자고 처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칸트가 유명한 거예요. 그 평화연맹. 그래서 국제법 적용을 받는 평화연맹을 만들자고 했는데 이 평화연맹에 대한 논의가 세계 2차 세계대전이죠. 월드워 2입니다. WW 숫자 2입니다. 로마자 2.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유엔으로 계승된 거야. 근데 유엔과의 차이점은 유엔은 참가 안 한 나라도 있어요. 스위스는 유엔이 아닙니다. 중립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몇몇 나라들이 빠졌는데 이 칸트가 얘기하는 이 평화연맹에서는 모든 나라가 다 참가해요. 민주적으로. 그리고 국제법을 만든 입법권까지 국제연맹, 아니 평화연맹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국제사법재판소가 그냥 국제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긴 하지만 입법권은 없어요. 입법권은 서로 그냥 협의해가지고만 뭐 이런 식으로 관습법상 적용만 하는 거지 법을 만들진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이 국제 평화연맹에서는 영국 평화를 위한 준비 사항이 6가지 예비조항과 영국 평화가 달성되기 위한 3가지 확정 조항으로 영국 평화로 인한 책이 구성이 됩니다. 6가지 예비조항, 3가지 그 확정 조항인데 여기서는 확정 조항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시험에 훨씬 더 잘 나오고. 이거는 예비 조항들은 거의 오답선지 정도로 나와요. 오답선지 틀린 거 내용 나오는 거. 6가지 예비 조항이니까 6가지가 있겠죠. 1번부터 6번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그 내용인데 첫 번째가 평화조약인데 평화조약. 미래의 전쟁의 화근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암한 뒤에 유보라고 쓰십시오. 유보 한 채 맺는 어떠한 평화조약도 결코 평화조약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이 유보한 평화조약이 뭐냐면 우리 휴전협정이에요. 전쟁을 그만둔 건 종전이 아니죠. 휴전이잖아요. 휴전. 잠깐 쉰다는 얘기죠. 근데 전쟁의 불씨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언제 전쟁이 시작해도 이게 뭐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닌 그러니까 말이 될 수 있는 충분히 말이 가능한 게 뭐냐면 그냥 잠깐 쉬자고 약속을 해놓은 상태란 말이야. 그런 건 평화조약으로 치지 않습니다. 유보하는 어떤 평화조약도 평화적으로 간주돼서는 안 된다. 자, 선지가 이런 선지들이 나오는데 칸트는 평화조약만으로도 세계적 전쟁 상태를 종식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X. 왜 X라 돼 있어? 나와있죠 여기. 평화조약은 누구랑 맺는 거야? 평화조약을 맺은 당사국들 간에만 유효한 조약입니다. 평화조약은. 그래서 평화조약이 뭐 유보하는 그런 평화조약이 아닐지라도 영구한 평화를 약속한 평화조약일지라도 해당 조약을 맺은 당사국들 한테만 적용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 평화조약만으로 전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진 않아요. 전 세계 평화조약이 이루어지려면 확정조약의 3번째 조항이 나와요. 조금 있다. 아니, 2번째 조항이 나와요. 2번째. 조금 있다 봅시다. 오늘. 2번째 질문. 칸트는 평화조약만으로도 어떠한 전쟁 상태도 종식되고 없다고 보았다는 아니지. 왜? 당사국들끼리 조약을 맺는 거잖아. 그럼 그 당사국들 간의 전쟁은 없어지겠죠. 그래서 2번째도 X고. 영국 평화 칸트는 어떠한 전쟁도 다 부당한 전쟁으로 보았다는 아닙니다. 뭐는 인정하냐면 이게 갈충과의 차이점이다. 성수. 갈충이 폭력에 허용될 수 있는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갈충. 이번에 수업을 했죠. 생윤 혹은 윤사 과정 내에서 유일하게 모든 폭력을 부정하는 것은 갈충밖에 없어요. 평화를 위한 어떠한 폭력적 수단도 거부했었습니다. 갈충은. 근데 칸트는 방어 전쟁은 허용돼요. 방어 전쟁은. 이어서 합시다. 그래서 방어전은 긍정했다는 거는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방어전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수용하는 군사훈련 같은 수단입니다. 조금 나오겠지만 상비군을 없애자 그랬거든. 상비군은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대. 관료제 상비군 절대하는 것이 나오잖아. 그 단어. 우리는 상비군이 있어요, 없어요? 전쟁을 위해서 항상 직업군인들이 있잖아. 직업군인들이 상비군이에요. 다른 거 하다가 임시로 막 소집된 그런 거 말고 예비군 이런 거 말고 군대를 위해서,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서 목적으로 조직된 군대가 있잖아.
그런 건 다 없애자 그러는데 뭐는 허용해? 그냥 자발적인 민간인 훈련, 동원 훈련 이런 거는 허용한다고. 방어 전쟁을. 다음 페이지. 다음에 아니고 7번. 독립국가의 주권을 보장한다. 7번의 주권 보장적 주권. 어떠한 독립국가도 상속해, 매매, 교환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다른 국가 소유가 되면 안 되고, 개별 국가의 주권이 반드시 보장돼야 되는데 7번이 주권이었죠.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데 국가가 인격체랑 비슷하게 봐요. 8번. 칸트는 국가를 일종의 인격체로 간주합니다. 밑에 보면 칸트가 한 얘기인데 국가들은 서로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고 무력과 기만을 근절한다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인격체면 얘를 뭘로 봐야겠니? 국가를 뭘로 봐야겠어? 국가를 목적으로 대해야 돼요. 그렇지.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는 게 정언병륜이었잖아. 국가도 인격체라면 국가도 목적으로 대우해야 되는 대상이지.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된다. 그리고 9번 상비군을 없앤다. 3번에 나온 거 세 번째 예비조항. 상비군을 없앤다. 상비군은 조만간 완전히 폐지되어야 해. 상비군은 항상 준비된 군대 직업 군인이랬습니다. 왜냐하면 국경 지방에 상비군이 있잖아. 상비군이 있으면은 그 상대방이 위협을 느끼겠지. 오, 저기 군대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네. 우리도 여기에 좀 맞먹을 만한 군대를 만들지 않으면 저쪽에서 쳐들어왔을 때 위협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도 군대를 키울 거 아니야. 여기 군대를 키우면 저쪽에서 위협을 느껴가지고 더 군대를 키우겠지. 이런 식으로 서로 군비 증강이 이루어지다 보면 전쟁이 언젠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이거는 뭐랑 정반대냐면 현실주의랑 정반대예요. 현실주의는 아까 뭘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세력 균형을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쪽이 그거 없잖아. 한쪽이 그 병력이 약해. 그럼 뭐 해야 돼? 병력을 키워야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군비 경쟁하면서 뭐 건함 경쟁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영국이랑 독일이랑 서로 전함을 많이 짓고 막 이런 거. 그런 게 현실주의 입장이고 칸트는 그걸 부정한 거지. 정반대 입장인 거지. 10번 그리고 국채 발행했습니다. 국채 발행. 국채가 뭐가 국채니? 어떤 걸 국채라 그래요? 무찬아 국채라는 단어를 들어봤습니까?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을 뜻합니다. 국채는. 채권이 뭐야? 채권. 미서 채권이 뭡니까? 빚 증서입니다. 빚 증서. 여기 사례로 그리스 독립전쟁 해놨죠. 그리스 독립전쟁. 그리스가 옛날에 누구 식민지였냐면 오스만 투르크 식민지였어요. 근데 그리스가 독립을 하고 싶어. 그래서 독립전쟁을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오스만 투르크로 독립해가지고 세금을 걷게 되면 그 세금으로 이자를 되게 높게 쳐가지고 돈 지금 빌려주면 내가 갚겠다. 그래서 빚을 지고 나중에 세게 갚기로 하고 발행하는 빚 증서입니다. 왜 채권은 발행하지 말라고 그랬냐면 실제로 그리스가 어떻게 독립했냐면 오스만 투르크보다 약했거든요. 세력이 약하니까 독립전쟁 했다가 처맞아가지고 실패할 위기였는데 누가 개입을 했냐면 영국, 프랑스가 여기 개입해요. 개입한 이유가 이겁니다. 그리스가 채권을 막 많이 발행을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리스가 독립을 못해 그러면 이 채권을 구입을 한 자본가들은 그냥 다 내 돈 날리고 종이 조각이 되는 거야. 채권이. 이해가? 그래서 그리스가 독립을 해야만 됐어. 영국이랑 프랑스가 그래서 군대를 막 보내가지고 그리스를 도와줘가지고 독립을 한단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가니 이거? 이해가 연우? 그래서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국채를 매입한 국가들은 이 전쟁의 이해 당사국이 된단 말이야. 당연히 나한테 돈을 빌려준 국가를 응원하게 되고 거기다 무력 개입할 확률이 높아지겠지. 전쟁과 관련돼서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국가가 분쟁과 관련하여 어떠한 국채도 발행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전쟁국의 국채를 매입한 국가는 전쟁에 개입할 동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스 독립전쟁 같은 거 아까 사례 들었던 거 11번에 통치에 개입하면 안 돼요. 통치 어떠한 국가도 타국의 체제 혹은 11번 통치에 폭력적으로 간섭하면 안 됩니다. 당연한 거죠. 이거는 인격으로 대하라 그러잖아. 인격체를 목적으로 대해야 되는데 거기에 뭐 하려 그러면 인위적으로 간섭하고 개입하고 이거는 사람으로 봐도 안 되는 거예요. 국가도 당연히 인격체이기 때문에 타국의 정치에 간섭하면 안 됩니다.
폭력 간섭통에 개별 국가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12번은 적대행위 금지, 적대행위 금지. 예비조항인데 전쟁을 하더라도 만약에 전쟁 중에 적대행위를 할 수 있지. 근데 적대행위를 하더라도 완전히 이 국가와 척을 질 만한 선을 넘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전쟁이 끝나고 휴전협정을 맺더라도 이전처럼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뭔가 협력을 하거나 이런 게 제한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선을 넘는 행위들의 암살자, 독살자 고용, 항복조약 파기, 적국에서의 반역 선동 이런 거는 좀 선을 넘는 행위라고 본 겁니다. 괜찮죠? 다음 페이지. 내용이 이렇게 엄청 많진 않아요. 국내법. 자, 세 가지 확정조약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가 국내법의 차원이고, 두 번째가 국제법의 차원이고, 세 번째가 세계 시민법의 차원이야. 자, 국내법은 어디에 적용되는 법이니? 국내법이니까 한 국가 내부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국가 내의 국민들 간에 적용되는 법이고, 국제법은 어디에 적용되는 법이겠니? 국제적으로 국가들 간에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 다른 나라 국가들 간에. 세계 시민법은 국가를 초월해요. 국가를 초월해가지고 전 세계의 시민들이 개별 시민들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차원에서 국내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면 공화 정체에 의해서 국내법이 조직되어야 된다. 공화정. 어떤 거의 반대말이 공화정입니까? 공화정 반대말이 뭐야? 군주정이 공화정의 반대말입니다. 무슨 차이예요? 군주정이랑 공화정. 왕이 있고 없고 차이야. 왕이 있으면 군주정이고 왕이 없으면 공화정입니다. 계산님? 첫 번째,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정이어야 한다. 왜 공화정이어야 되냐? 여기는 바이 국내법 돼 있죠. 국내법을 국가시민법이라고 부릅니다. 한 국가 내부에 적용되는 법이야. 공화정은 그 자체로 옳기 때문에 칸트가 보기에 그 자체로 공화정은 옳다. 그리고 2번 전쟁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공화정이 되면 2번에 전쟁 가능성이라고 적으세요. 전쟁 가능성이 낮아. 이거는 뭔 얘기냐면, 자, 옛날에는 전쟁을 누가 결정했어? 지금도 전쟁을 누가 결정해? 우리나라에 이제 전쟁 선포하는 거 누가 무슨 권한으로 전쟁 선포합니까? 대통령이 국가 원수 권한으로 전쟁 선포하거나 조약 체결하거나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대통령 국가 원수가 하잖아. 옛날엔 누구였니? 왕이 했겠죠. 전쟁 선포 왕이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오늘날 공화정 대통령하고 옛날 왕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 왕은 누구에 의해서 왕으로 임명됩니까? 혈통이 왕을 정하죠. 내 아버지가 왕이면 나도 왕이란 말이야. 대통령은 누가 왕으로 정해줘요? 대통령은 누가 대통령으로 정해줘요? 지금은 우리가 정해주잖아. 예전에 왕이 전쟁을 결정을 하고 오늘날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데 전쟁에 끌려가는 사람들이랑 왕이 이해관계가 있어 없어? 왕이 전쟁을 결정한다고 해서 왕이 손해보는 게 있어 없어? 왕이 전쟁하자 하면은 왕이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독재국가, 지금도 독재국가나 왕정국가에서 전쟁 발생 빈도가 높아. 근데 민주주의 국가, 공화정 국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전쟁을 끌려가는 건 누구니? 일반 시민들이죠. 근데 그 대통령은 누가 뽑아? 일반 시민들이 대통령을 뽑는단 말이야. 그럼 대통령이 우리는 전쟁하기 싫은데 대통령이 전쟁하자 그러면 어떻게 돼? 다음 선거에서 안 뽑히거나 그쪽 국회의원들, 정당 이런 게 선거에서 낙선하겠죠. 이해가니? 시민들이 눈치를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보게 된다고. 실제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쟁 발생 빈도가 좀 더 떨어져요. 전쟁을 먼저 시작하는 빈도. 이해가니? 그래서 군주국보다는 공화 정체가 되어야 된다고 해요. 그 자체로 옳기 때문이고, 그리고 전쟁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두 번째는 국제법적 관점입니다. 2번에 국제법. 아니 2번이 아니라 3번이네. 3번 국제법이고, 바이 연방체제. 연방체제에 의거한 국제법. 이 연방체제라는 게 아까 평화연맹 같은 겁니다. 평화연맹. 지금의 UN 역할이죠.
자,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를 해야 돼. 밑에 쭉 보면 어쩌고 국제법의 이념은 독립해 있는 많은 이웃 국가들의 분립을 전제로 한다. 따로따로 국가들이 있는데 그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연맹 상태를 이룬 거기에 의해서 국제법이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근데 이 평화연맹은 뭐랑 다르냐면 이게 더 중요하죠. 5번 세계정부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세계정부는 평화연맹이 아닙니다. 자, 세계정부 봅니다. 5번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정부 같은 게 세계정부예요. 근데 전 세계를 지배하는 단일 정부가 있으면 개별 국가들은 어떻게 돼? 그 단일 정부에 존속되는 거야. 존속되면 어떻게 돼? 개별 국가의 인격권이 침해가 되겠죠. 이해가니? 노예 상태가 되는 거잖아. 세계 정부에 약간 뭐 종속돼서 지방 뭐 이렇게 말 잘 듣는 그런 정부가 되는 거지. 세계 정부가 전체 통일 정부니까. 개별 국가의 의사는 묵살되겠죠. 그래서 세계 정부가 아니고 6번, 7번 국제국가라거나 단일국가는 아닙니다. 이 국제국가나 단일국가는 전 세계가 하나의 국가로 합쳐지는 거예요. 근데 칸트는 아까 평화연맹 같은 거는 개별 국가가 전부 다 주권을 가진 상태로 유엔 같은 걸 이루는 그런 체제거든요. 그 국제국가나 단일국가가 돼버리면 얘네들은 모두 사라지고 소멸하고 단 하나의 국가만 남는 거지. 개별 국가가 주권을 유지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단일 국가나 국제 국가도 아니다. 그리고 8번에 주권적 권력체도 아닙니다. 주권적 권력체가 아니야.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국제연맹은 서로 이제 개인들이 모여가지고 뭐 동호회 활동 같은 걸 하는 그런 모임이죠. 그러니까 학술 세미나 이런 걸 여는 거지. 앞으로 세계 정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 의견도 막 개진을 하고 이렇게 합시다 결정도 하고. 근데 그 학술 회의 자체 혹은 동호회나 동아리 활동 자체는 걔네가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걔네는 그냥 무리란 말이야. 그냥 그 동호회의 집단인 거지. 그 집단 자체가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아. 주권이 없다고. 그래서 주권적 권력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평화연맹은 주권이 없습니다. 구성원 개별 국가들이 주권이 있는 거지. 괜찮지? 갔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인데 9번의 세계시민법이라고 쓰십시오. 세계시민법. 세계시민법 바이 보편적 우호죠. 보편적 우호. 9번에 보면 세계시민법은 세계시민 개인 간에 적용되는 법이야. 국제법은 아까 대상이 누구 간에. 국제법은 누구끼리 하는 거였어? 국가들끼리 하는 거였어. 국가들 간에 하는 거고. 여기는 시민들 간에. 국가는 안 들어갑니다. 시민들 간에 하는 거. 이 세계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 10번의 환대권이라고 해주시오. 환대권에 국한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반대해준다 무슨 뜻이야? 반대해준다. 반갑게 맞이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뭐 누가 찾아왔을 때 기쁘게 맞이해주는 거 환대라고 그러죠. 근데 환대권에 국한되어야 된다는 거는 세계시민법이라는 거는 환대권 이상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국한되어야 된다는 거다. 환대권 그 초과해가지고 더 넓은 범위의 세계시민법이 적용하면 안 된다고. 이게 애들이 처음 보면 좀 의아하는 겁니다. 전 세계의 모든 법에 세계시민법이 적용돼야 다 평등하고 막 공평하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게 아니라고요. 뭐냐면 몰라. 타국에 방문한 외국인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면 어떻게 돼? 세계시민법인데 이 세계시민법이 보편적 우호를 넘어서 가지고 타국에 방문한 방문자를 우리랑 똑같이 대해주는 국내인처럼 대해주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얘가 뭐 영구히 머무르면서 국내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이방인으로 여기 잠깐 놀러 온 사람인데 국내인의 권리를 모두 다 누리면서 오히려 그 개별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정 부분에 너무 넘어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엄격하게 제한해 주라는 거예요. 개별 국가 주권이 침해받지 않아.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지. 자, 그래서 누구도 밑에 보면은 누구도 외국의 땅을 침탈할 권리가 없다. 그러므로 외국인이 영속적인 방문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영속적이라는 건 항상 영원한 방문자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우호의 권리, 이게 우호의 권리가 한대권이죠. 우호의 권리, 다시 말해 외국 이주민들이 권한을 원주민들과의 교제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의 조건들 이상으로 확장되면 안 돼요. 그 이상으로 하면 개별국가 주권을 침해할 수 있어요. 그것이.
10번이 환대권인데 인권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쓰여요. 인간 존엄성을 존중해준다. 그 이상은 안 된다고. 어떤 이방인이 다른 나라에서 평화적으로 행동하는 한 뭐가 붙어서 평화적으로 행동한다는 조건이 붙었죠. 조건부 권리라고 해요. 평화적으로 행동하는 한 적대적으로 대우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11번 조건부 권리. 조건부 권리. 어떤 조건이라고? 적대적 행동을 하지 않으면 평화적으로 대우받을 권리야. 12번 박애주의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박애가 뜻이 뭐예요? 박애. 무찬아 박의 뜻이 뭐야? 박애. 넓을 박자에 사랑의 자를 쓰죠. 그래서 차별적인 사랑 이런 거 별애 말고 예수의 사랑, 아합의 사랑, 부처의 사랑, 자비 이런 개념의 사랑을 박애라 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을 다 폭넓게 사랑해서 반대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의무입니다. 이거 정확면. 그래서 13번에 박애주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반대권은 의무에 의한 것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리고 거주권이나 시민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권은 거주권, 시민권은 계속 그 자리, 그 나라에 머물 수 있는 권한이죠. 시민권이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 일시적 방문권, 일시적 방문권을 뜻한다. 이 방문권이 체류권을 뜻합니다. 잠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권리, 체류권만 주어질 뿐이다. 이게 뭐에 대한 내용이라고? 세계 시민법에 대한 내용이야. 세계 시민법. 다시 국내법 관점이 있고, 국내법은 어떻게 체결되어야 돼? 공화 정체로 체결되어야 돼. 국제법은 어떻게 체결되어야 돼? 뭐에 의해서? 평화 연맹에 의해서 체결되어야 돼요. 연방 체제라는 단어가 나오죠. 연방 체제에 의해서 체결되어야 되고, 세계 시민법은 뭐에 국한되어야 된다고? 보편적 우호의 권리에 국한되어야 돼요. 환대권에 국한되어야 된다. 괜찮니? 넘어간다. 마지막. 내용이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 선지 211페이지 3개밖에 없네. 칸트의 평화론인데, 칸트는 국가가 모든 외국인에 대해 호의적으로 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까? 모든 외국인들에 대해 호의적으로 대할 필요가 없을까? 국가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외국인들에 대해 호의적으로 대할 필요가 없나? 아까 환대권 얘기하지 않았니? 어떤 외국인만 환대해주라 그랬어.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는 외국인만 환대해주면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아까? 조건부 권리래서 조건부 권리. 그래서 모든 외국인에 대해 호의적으로 대할 필요는 없어요. 평화적으로 처신하지 않는 한 적대적으로 대우받지 않는 권리였지. 안 평화적인 애는 뭐 적대적으로 해도 되죠. 2번 칸트는 영국 평화를 위해 상비군의 폐지 후 세계 정부의 수립을 강조했습니까? 맞니? 정로가 상비군 폐지하고 세계 정부 수립을 강조했습니까? 칸트가? 내가 아니라 세계 정부는 아니라고. 세계 정부는 그 국가들 위에 있는 단일 정부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였죠. 개별 국가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니까. 세계 정부는 아니었어요. 어떤 게 아니었니? 단일 국가, 세계 정부, 뭐 주권적 권력제 이런 게 아니라고 평화연맹은. 칸트의 환대권은 박애주의에 기초한 일시적 체류의 권리일 뿐 거주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맞니? 맞니? 연우 맞니? 3번 맞습니까? 아닙니다. 뭐가 아니랬어? 박애주의가 아닙니다. 박애주의가 아니라 의무에 의한 것이었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칸트가 조금 나오면 이런 식으로 좀 꼬아서 나오는 편이야.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